선행도 약간 안 맞아요, 요즘에는. 이게 잠시 먼저 가면 퐁당퐁당 엇박자 타기가 쉽고, 최소한 반박자 정도 그냥 동행하되 조금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이걸 깨면 주식 비중 아마 20-30%밖에 없을 거다. 70-80%는 전부 다 현금일 거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여름이 끝나갈 때 가리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해가지고 지금 뭐 주식 계좌도 조금 슬림해졌는데 이 김에 몸도 좀 만들자 해가지고 운동 중에 있습니다. 네. 계좌는 이제 더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더 불려가야 되는데 살은 빼고 계좌는 불려가고. 네,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도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이 지금 8월 말이지만 또 9월이 다가오면 또 추석 네. 한가위 명절 네. 있지 않습니까? 또 추석 때 여러분들 또 큰 선물 되시라고 오늘 부장님께서 많이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부장님 많이 찾으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부장님께서 또 여러분들께 또 선물 한아름 또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벌써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 네. 오늘도 저희가 잠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는데 무더위도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고 시장도 뭔가 올해 이번 달 초반에 막 휘청했던 거는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네. 그죠? 그로 인해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좀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8월 한 달간의 증시 굉장히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좀 한 줄 평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세지만 적당한 기회 요소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뢰밭이 깔려 있는데 그 너머에서는 조금의 선물을 저희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하면 반드시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IT가 글로벌하게 이제 다시 주도주로 부각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 쪽 때문에 이쪽으로 뺏긴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기존 주도주에서 다른 쪽으로다가 이제 파생돼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여지들의 이제 자금에 뭐 투입되는 곳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주도주 쪽으로 조금 땡겨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게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꺾이는 거를 미리 어떤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캐치해내고 미리 피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또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서두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지뢰밭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선물 같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말로는 쉽지 우리가 실제 그 지뢰밭 속을 걷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걷는 것 같으면서도 터지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해야지 그 중에서도 좀 선물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장기 투자에는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시황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주식은 사가지고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줄 알았고, 그걸 이익이 잘 나고 산업이 성장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한 2달 전에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채워놨던 애들이 그냥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30-40% 밀리는 거는 우습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과연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고 또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한 3가지로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해가지고 열의인 게 있더라고요. 이익단의 ROE, 그 다음에 배당 재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 대비 보상 비율,
해가지고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ROE 같은 경우에 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15대에서 20%로 늘어났어요, ROE가.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에서 9 정도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ROE를 상승시키게 된 요인이, 미국 쪽에서 상승시키게 된 요인이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뭐 소각, 요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한 주당 받는 뭐 이익을 늘린다거나 자본을 감소시킨 다음에 자본당 받는 수익을 이제 증가시키는 구조로 수익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뛰어났고 또 배당 재투자 수익률도 이게 보면서도 울컥했던 자료가 S&P 500 같은 경우에 10년간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 175% 정도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뭐 175에서 9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배당을 재투자를 막 했다. 걔네들은 분기 배당도 하니까 재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한 220%가 넘어가요. 그런데 국내에 있어가지고는 10년간 7% 코스피 수익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7%고 배당 재투자했을 때의 28% 정도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쪽도 약한데 애초에 그 수익률도 딸리고 그럼 마지막 검토해 봐야 될 게 이제 위험 보상. 그러면 그래 미국이 위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큰 거였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훨씬 변동성이 크고 실제로 위험도도 높고 이익은 걔네들은 미국은 변동성도 낮고 이제 뭔가 손실 났을 때 리스크 확률도 낮은데 벌었을 때의 기대 수익값도 높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우리나라가 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걸 실제로 글로벌 그 주식 펀드 동향을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에 현재 미국, 그 다음에 대만, 뭐 인도 요런 쪽은 글로벌 주식 자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물며 중국 뭐 안 좋다 했는데 중국도 갑자기 이렇게 탁 들었어요. 갑자기 유입이 되고 있어요. 국내는 계속 2년간 계속 정체. 그런 데는 분명히 뭔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외국인들 글로벌 시각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그 8월 달에 촉발됐던 엔캐리 쪽이랑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됐을 때에 그 뭔가 여파가 미국 빅테크 쪽에서도 나왔었고 일본도 증시가 출렁거렸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 자금이 엔캐리가 처음에 트레이드 될 때 싸게 빌려가지고 고금리를 주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다가 돈이 뿌려져가지고 신흥국이 막 커져 나가는 그래서 그 자금을 회수하면 걔네들이 또 휘청거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고 미국 쪽에서 뭔가 재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신흥국 쪽으로 안 가고 선진국에서만 계속 노는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제 엔화 그 표시 채권을 그 사무라이 본드라고 해가지고 1조 6천억 엔을 이제 투자를 했고 주식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이 뭐 저는 특정 3가지 이유 정도로 뽑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한데 수익도 안 주는 쪽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도 뭐 사두고 오래 보유하자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전투적으로 매매를 그 구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월간 전략 짜야 되고 8월은 특히나 주간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색깔도 다르고 주간 전략도 점검을 해봐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구조적으로 지금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했을 때 ROE, 배당 재투자 수익률, 위험 보상 비율 이 3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열세에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도는 미국 쪽이 훨씬 높아. 그래서 실제 이제 글로벌 자산이 그쪽으로 다 이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계속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좀 매매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포트폴리오를 짜더라도 이 안에 구성을 조금은 날짜를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 순간의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수급 플레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근에는 외국인도 지금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거래 대금은 줄고 있는데 그 관여 활성도는 훨씬 늘어났어요. 그만큼 빈번하게 들어왔다 나왔다를 하고 있고 하지만 뭔가 그 위에 매크로 단이든 산업 단에서 큰 그림은 가지고 플레이를
빠르게 돌리고 있는. 그런데 저희는 한 발 넣고 한 발 넣고 한 발 넣고 하다 보면 계속 지뢰만 밟고 터지고 계좌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행도 약간 안 맞아요, 요즘에는. 이게 잠시 먼저 가면 퐁당퐁당 엇박자 타기가 쉽고 최소한 반박자 정도 그냥 동행하되 조금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되네요. 그러면은 빠르게 그때그때 실시간 돈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돈의 흐름을 그래도 반박자는 늦더라도 좀 네. 따라가는 네. 추세 추종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 시장을 장투보다는 좀 단기 매매 플레이하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네. 정책, 그래서 주주 환원을 좀 높여서 기업들의 네. ROE를 높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없는 상황에서 점차 이제 하나둘씩 쌓아가는 상황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저점을 높이는 역할이라고 보여주시면 되세요. 예전처럼 무작정 이렇게 폭락이 나오거나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잘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띠면서 이제 지속화돼야 되겠지만 뭐 9월 달에도 이제 KRX 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ETF가 이제 4분기 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뭐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뭐 노후 자금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다가 뭐 공제라든지 측면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장기 투자 관점 그리고 지수 하방에 대한 안전판이 깔렸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순간에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밸류업 쪽이 조금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되고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말이 사실 정말 예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네. 저는 거의 제가 주식 투자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투자를 처음에 입문하고 배울 때는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 대가들의 그런 장기 투자 베이스를 보고 배우면서 한국 주식이 입히려고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놓고 보니까 시장이 좀 다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한국 주식에 맞는 이 매매 플레이를 좀 찾아가게 됐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그런 변화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좀 지켜볼 일이고 문제는 당장에 이게 뚝딱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장 투자자로서 우리가 현재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맞게 좀 전략을 구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당장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인 수급이 쫙 몰리는 쪽으로 좀 반박자 늦더라도 좀 따라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은 게 어떤 종목군들은 그래도 수급이 조금 연속성이 있는데 어떤 종목군들은 뭐 그냥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고 좀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메이저 참여자들이 어떤 것들을 큰 이제 한 꼭지로 잡고 이제 파생해가지고 투자를 세팅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당장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 8월 5일 날 시장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뭔가 어디에 쏠림이 있었고 그게 레버리지화 돼가지고 굉장히 큰 자금이 어디론가 갔었는데 그게 이제 청산되면서 나왔을 때에 그러면 이 청산되어서 나온 자금이 또 어디로 가는지도 걔네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악된 것들을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장이 리스크해졌을 때는 뭐부터 생각을 했느냐 이 시장의 하락 폭락을 어떻게 피하면 될까? 뭘 기준으로 잡을까? 그러면 N 달러 요런 환율적인 걸로 버무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로는 달러 N이 됐든 원 달러가 됐든 환율적인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런 불확실한 대외 변수 속에서 확실한 건 뭘까를 놓고 보니까 금리 인하는 다가오는 확실한 미래구나 하면 요 큰 쪽
변동성을 관리해야 되는 쪽은 환율,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은 이제 금리 인하 쪽. 나중에 9월 10일 날 이제 뭐 대선 토론회가 있다라고 하면 해리스랑 트럼프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뭔가 트레이드가 일어날 거예요. 대선 트레이드가. 그런데 그 전까지 지금의 시장에서는 환율과 그 정도 이제 금리 그리고 한 단위 더 나서죠. 파월이 얘기를 할 때 금리만 터치한 게 아니라 고용적인 부분. 나는 강력한 이제 노동시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노동 고용.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첫 이제 시간을 가졌을 때에 고용의 질이 뭔가 악화되고 있긴 하다. 소비는 유지가 되지만 벌써 한 2달 전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이제 파월이 꺼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그 노동시장에 대한 변수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면서도 파월조차도 그 제일 큰 주제로 삼을 만큼 향후 이제 다가올 변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수치적으로라든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차곡차곡.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저는 140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이걸 깨면 주식 비중 아마 20, 30%밖에 없을 거다. 7, 80%는 전부 다 현금일 거다. 왜냐하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으면서 22년도부터 해가지고 나스닥 지수하고 달러엔하고 동조를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실제 트레이드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초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을 때에 달러엔이 110에서 120 정도였었거든요. 그때가 돼서 다 청산된다 이러면 이미 아사리판이 된 거고 그 전에 대비할 때 가장 이제 타이트하게 뭔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준점은 140.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도 그 3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3분기 다가올 실적의 기준이 되는 베이스 환율이 1350원 위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최근에 1388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1350원 밑으로 빠져서 1330원대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 1350원 밑에서 장기화적으로 논다거나 1320, 30원에서만 논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잡았던 환율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실적 자체가 뭔가 다운이 되겠죠, 이게. 그런데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반도체가 뭔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실적하고 무관하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살짝 미세기스가 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단기 자금은 환율과 금리, 그 다음에 고용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단기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큰 꼭지대로 뭔가 확실한 변수, 금리 단, 그러면 바이오는 올 초에 투자하나, 뭐 지난달에 투자하나, 지지난달에 투자하나 다 괜찮거든요, 이게. 대신 뭔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바이오텍 위주로다가 많이 세팅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바이넥스, 제가 이제 밀었던 이제 바이넥스, 삼성 바이오보다는 바이넥스를 조금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CDMO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제약 쪽. 네, 유한양행. 실제 신약. 그렇죠. SK 바이오팜 이쪽으로 녹십자 뭐 이런 쪽으로 갖고 향후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쪽에 하나가 두고 그 다음에 금리 단에서 건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해리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청정 에너지 쪽이 엮일 거니까 풍력 쪽으로다가 묶어가지고 뭔가 또 한 꼭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그 건설 쪽. 그 다음이 이제 뭐 풍력 쪽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전날에 AI 소프트웨어를 또 붙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장은 약간의 성장이 안 이루어질 때 저희가 또 첫 번째 시간에도 주도주 성장 이미지 뭐 이런 거 순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뭔가 그 기존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확실히 벗어나는 이제 큰 카테고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종목이 확산될 때 뭔가 차지할 수 있는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그쪽까지도 믹스해가지고 8월 달에는 지금 딱 요 시점까지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업 쪽이 됐든 저도 넣고 하다 보니까 뭐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KTNG라든지 뭔가 그 이제 방어적인 요소가 들어간 종목들을 세팅하게 됐었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이제 월마트라든지 월마트가 연간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월마트, 타깃 아니면 그 이제 투자의 대가라고 일컫는 드래큰 밀러 같은 경우에도 필립 모리스
제가 손을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래서 필립 모리스 주식도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연간에. 그래서 그런 방어 쪽을 세팅하고 있고, 헤지 펀드들 움직임도 약간 M7을 조금 줄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쨌든 방어 쪽,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S&P 500에서 52주 신고가를 낸 종목들의 비율을 보면 공교롭게 16%를 차지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그 다음이 19% 정도가 유틸리티, 17% 정도가 이제 금융 뭐 이런 쪽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방어 쪽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데에 미국도 세팅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복부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부장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이번 달의 포트폴리오, 뭐 다음 달의 포트폴리오까지 거의 뭐 그냥 한 큐에 싹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둥둥둥둥 네. 이제 떠 있고 있는데 하나씩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사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하셨고 좀 놀랬던 게 시장의 단기 급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함에도 약간 내심 걱정이 되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들,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내지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시장은 좀 이제 얼어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주식은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또 그때와 같은 시장의 단기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부터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0을 깨는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 네. 그럼 반대로 주식 비중을 좀 더 공격적으로 늘릴 만한 타임은 언제일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실적 발표 당연히 좋게 나오거든요. 좋게 나오는데 그 좋게 나왔으니까가 끝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다시 금리 인하 여파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있던 다방면으로 흩어져 있던 돈들이 다시 기존 주도주로 모아지는지. 그게 모아지면 그 예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3천 뚫든 지수의 상방을 뚫으려면 IT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꼭지가 살아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다시 IT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이게 지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면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풍부하면 고민할 게 없어요. 얘도 가고 얘도 가고 덜 가고의 차이지. 그런데 지금은 거의 국지적으로 이렇게 타타타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뭐 핀볼처럼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금들이 쏠림이 또다시 부분적으로 어딘가에 일어났었던 그 자금들이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그러면 선침해를 해둬야지 IT 반도체 미리 사둬야지 라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도 막연하게 지금은 뭐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바이오만 들고 있어야지라고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아직은 자금이 제한적이다,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국내는 특히 더 그렇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국내는 약간 단기 플레이를 하셔야 되시는데 그게 굳이 전체를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저는 433으로 해서 주도주 4,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순환주 3,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방어주지만 그 단타라든지 아니면 현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런 식으로 433 배분을 했을 때 요 내에서의 약간의 이제 종목적인 변화라든지 이걸 단타로적으로 접근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뭐 비중을 조금 줄이고 늘리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가령 지금 당장에 또 현재 촬영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는데 IT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온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늘리고 반대로 그러면은 요즘에 또 시장의 특징이 반도체가 죽으면서 바이오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는 또 바이오를 살짝 줄이는 케이스도 필요할까요? 지금 그게 어느 단에서 빠질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바이오는 바이오텍부터 시작해서 CDMO 갔다가 지금 제약을 큰 비중을 둡니다라고 요 사이에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이 바이오는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여기서 딱 꺾고라기보다는 뭐 리스크 온 상방이 이제 상방을 뚫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방어 쪽으로 뒀던 자금이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중소형 쪽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ETF 현황을 보면 중형주보다 소형주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소형주로 약간 갔던 포지션이 다시 대형주로 가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럴 때에 그 움직임에 맞춘 해당하는 거를 조금 자르면서 이제 넘어가주는. 그런데 이 전제는 주도주가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득 채우고 바이오도 못 먹고 뭐 딴 거 건설, 조선 아무것도 못 먹은 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 부분은 주도주는 꺾였다라고 제가 그 예전에 시장 얘기를 드리면서 820.14 뭐 어떤 코스닥 시가를 깨지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도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지수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때 자르는 기준이 주도주를 아마 잘랐을 거고, 그러고 나서 비워놨다가 언제 들고 가느냐, 주도주가 다시 턴을 할 때, 주도주가 이미 다 바이오처럼 꽉 찼을 때 주도주 좋습니다가 아니라 턴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주도주를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턴을 하는 시점의 기준을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그 실적에 따른이라기보다는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루 이틀 3일 요 사이에 주가가 아 정말 요쪽으로 다시 가는구나 했을 때에 요 부분을 채워 넣어주는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 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현재 시장에서의 좀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N달러 환율이 140이 좀 깨지면 주식 비율을 좀 줄이는 걸로,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라든지 뭐 특정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을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 그쪽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지금 8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8월에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군이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고배당, 조선 이런 큰 섹터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섹터군이 앞으로 9월 이후에도 강할까라는 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이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돈을 못 벌었었고 미국 쪽에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꿈도 못 꿨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금리 인하 부분도 있지만 그 질적으로 뭔가 퀄리티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 위주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전에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수익률이 좋은 이제 탑 10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하락률 탑 10을 보면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 그래 단타 쳐야 되고 바이오는 위험하니까 단타를 칠래라고 해서 그나마 당일날 좋아 보인, 당일날 가장 상승이 많아 보이는 막 1,000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런 것만 계속 오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질적인 성장에 맞춰가지고 약간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1조 이상 되는 회사라든지, 이게 R&D 규모라든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하셔가지고 조금은 오래 보유하셔도 되신다. 종목군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기존에 뭐 한 5종목이 좋습니다. 알테올젠, 삼천당, 제약, 리가캠부터 해서 아시는 종목들 좋습니다 했다가 거기에 CDMO가 딱 붙어가지고 바이넥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괜찮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 꼭지가 SK 바이오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한양행 요런 쪽도 이제 버무릴 수가 있는. 그런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 쪽에서 벌써 이제 4, 5년 출시를 진행한 다음에 매출 단위 분기에 한 1,000억을 돌파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다 이러면 한 3년 내 또는 5년이 지나고 나서 1조 매출을 터뜨리는 걸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한 27년도부터 해가지고는 블록버스터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이제 치료제
이제 에스코플인데 요쪽은 뭔가 이제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일 약만 투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약을 혼합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얘네가 삐집고 들어갈 쪽이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뭐 약을 썼다가 이제 투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더라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반감기를 가져가지고 서서히 용량을 줄여가지고 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들어가면 매출은 약간 보장이 되는 쪽인데, 넓어질 수 있는 쪽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단가 자체도 50% 이상 싸요. 경쟁사보다 한 57% 정도 싸고 나중에도 한 20% 정도 싸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고, 뭐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대형사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뭐 고배당, 조선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은 일단은 4분기라든지 뭐 9월 당장에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이 국내를 바라보는 두 꼭지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걔네들이 매력도는 밸류업 쪽이 한 꼭지, 그 다음이 HBM 쪽이다. 이제 반도체 쪽 한 꼭지. 요런 쪽으로 두 쪽을 이제 놓고 국내의 투자 매력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NG, 뭐 다른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딱 이 종목이 다가 아니라 이게 확산되고 순환되는 모습들을 이쪽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넣어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거든요. 익절을 60% 정도 구간에서 팔았는데, 그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순환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전량 팔았고, 그때 당시에 제 논리가 지금 슈퍼 사이클 때에 해당되는 PBR이 2배 정도였는데 지금 2.3배 정도다. 그래서 이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앞으로 지속되겠지만 이게 조금은 이제 꺾일 시점에서, 만약에 위에 익절하는 기준은 그 기술적 용어로 MDD 관리를 적당하게 해주고, 밑으로 빠지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스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MDD 차원에서 다 이제 익절을 하고 없는 상황인데, 얘를 초장기적으로 제일 좋게 봤던, 그리고 대선 이슈하고 상관없이 좋게 봤기 때문에 조금 느린 템포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아요. 이게 반도체가 3위, 내역 1등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장에 9월에 좋다. 저는 당장에 8월 달에 수익의 기울기 자체가 조금 꺾일 것 같아가지고 쉬어갈 것 같아서 그걸 딴 쪽으로 찾는다라고 익절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익을 안 찾으셔도 되는 편안한 섹터로 보시면 되세요. 조선을 중장기로 제일 좋게 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뭐 수주 잔고라든지 그 잔고의 질도 그렇고, 나중에 친환경선 쪽으로라든지 교체 작업이 일어날 때 가장 이제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안 좋을 때 중국 쪽을 배제하고 나서 조선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찾는다 하면 그냥 우리나라가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는 섹터라 가지고 좋게 봅니다. 부장님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 매매 스타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랑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뭔가 이 산업 업황, 이 여러 가지 측면을 바라보는 견해는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부장님 리포트 엄청 많이 읽으시거든요. 카페에 진짜 이만큼씩 이제 인쇄해가지고 읽으시는데, 저도 사실 만만치 않게 리포트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이 좀 많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고배당, 조선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부장님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저도 안심이 됩니다. 다시 조선 사야 되겠어요? 확실히 저도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PQC 관점에서 분명 P는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데, 신조성과 우상향 오케이. 근데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Q 증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업계가 Q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만한 상황인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과도한 상승 이후로는 단기 부침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미 흑자 전환 이후로 이 그동안의 우상향을 이뤄왔던 피해 영향으로 이익률은 계속 개선이 될 테니
이거만큼 보장된 수익이 있을까? 맞아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좀 네. 무리인 것 같다. 네. 이건 철저하게 이 뭐 장기 상승 추세선이 있다라고 하면 평균 회기를 무시해 못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너무 많이 이제 뜬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약간은 또 익절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게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끝났어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이게 장기 추세가 유지됐다가 확 떴을 때는 익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다시 압축이 되거든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을 좋게 본다거나 한 5개를 좋게 봤었다가 나중에 이때 뭐 익절 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5종목이 아니라 2종목으로 압축한다거나 압축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매매할 때는 염두해 주셔야 되세요. 바이오가 제가 요 바로 전에 매매하면서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듯이 뭔가 늘어나는 쪽에 이 구성되는 그 개수들이 있고 매매를 해야 되는 수라든지 이게 확산시켜야 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장기 부침을 겪고 나서는 종목이 압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은 아직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시고, 반도체는 이미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저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이 산업 업황이 좋아지는 초기 단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다 오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 내에서의 대장주는 존재한다. 가령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최근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말씀하셨던 바이넥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격 종목군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외의 소외 종목군들도 충분히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그 힘을 받고 가는데,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힘 있는 애들은 계속 달리는데 힘이 딸린 애들은 금방 지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이제 막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종목을 확산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조선은 사실 좀 많이 달렸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은 좀 선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고배당 쪽은 종목을 좀 넓게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은행 뭐 금융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갈 부분이고요. 메리츠 금융 지주로 보더라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살지 딴 쪽을 좀 찾아볼지 했을 때에 손익비가 딴 쪽이 괜찮게 개선이 된다. 초입이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다 달려들어 있고 이제 수급이 다 찬 상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조선처럼 추세를 깨고 출렁거릴 때 다시 평균 회기로 복귀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들어갈 텐데, 그런 모습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조금의 비중은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 은행 대비해가지고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도 괜찮고 뭐 보험도 그때그때 구간들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다른 쪽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뭐 KTNG 이런 쪽이 나왔고, 종목이 아직 저는 기술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손익비가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이지만, 나중에 종목마다 삼성 E&A도 그렇고 뭐 현대 GF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슈들 얘네들이 배당을 확대한데 뭐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PBR이 굉장히 낮은데 뭐 어떤 그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있대, 뭔가 구성은 해놓고 다 공부는 스터디는 해놓고 그 주가가 초기 변화를 두는 그 초입에 또 한 번 더 발을 담궈보는, 그래서 종목도 늘어날 수가 있고 지속성도 상당할 수가 있는. 그런데 장투 입장이 아니면 한 3달 이쪽을 다 잘 넣어놨는데 한 달 시장이 와장창 하니까 얘네들도 와장창 하더라 하면서 벌었던 것도 까먹고 벌 때는 드라마틱하게 못 벌고 한다고 해서 멘붕에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건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중요해요. 뭐 20-30% 정도를 이쪽에 할애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로 100% 다 은행이 하루에 6%가 떴대, 오늘은 전부 다 외국인이 KB 사고 있네 해가지고 그것만 몰빵 쳐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요쪽 한 켠을 고배당이라든지 밸류업 쪽으로 두고 나머지는 또 순환 쪽으로다가 그때 거를 스터디 해가지고 시장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 나고 시장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 확실히 나요. 확실히. 지금은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압축할 때 뭐 어떤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좀 압축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지금 원래 이제 한국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요 대형사들이 있고 아니면 피팅 밸브 쪽이 있고 딴 쪽으로 또 기자재 쪽이 따로 있는데 저는 항상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축이 되는 대장부터 채워놓고 나머지를 소부장을 채워넣자라는 주의고 왜냐하면 이쪽이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네. 변동성을 이기려면 그리고 또는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무조건 유동화 시키기 좋은 거. 그러면 유동화를 어디에 시키기 좋으냐? 결국은 대형 쪽 또는 대형주만큼 거래 대금이 실리는 쪽 그런 쪽 위주로 채워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원래 들고 있던 거는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 쪽으로 많이 들고 있었고 그쪽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안 봤었는데 어느 순간 삼성중공업에 뭔가 손익이 더 개선되는 시점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데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그게 뭔가 줄여질 때, 뭐 지금은 이제 8월 시장 마무리, 9월 전략이지만 그게 압축되고 뭔가 제대로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 이제 8월 시장에 대한 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또 9월. 네, 벌써 또 9월인데 이번 9월은 또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되며 어떤 종목군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9월 하면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금리 인하라는 이 통화정책 변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 보시는 금리 인하 시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섹터별로 이제 뭐 매력도가 차이가 날 거예요. 고금리 때 강했던 애들이 있고 조금 저금리 때 유리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건설 쪽은 조금 유리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자금 자체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플러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혹시 금리 인하 왕창 할 정도로 침체가 오면 어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공교롭게 이 시기 때 바이오랑 맞물리는 게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 약이니까, 의약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체 때도 강하다라는 쪽이 또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8년도 나스닥하고 S&P 500이 한 6% 정도 이제 출렁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S&P 500 뭐 헬스케어 쪽은 한 6, 7% 올랐어요, 되레. 그래서 방어적인 성격까지도 있어가지고 뭔가 매력도를 더하고 있고 종목도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 일단 인플레이션 쪽이 부동산이 집중됐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도 서울 쪽이 2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한 14주 연속 상승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지금 증가돼가지고 주택하고 아파트 상관없이 15% 정도 늘어났거든요. 컨센서스가 좋아졌죠 이제. 그런 상황 속이지만 사실은 국내 가지고는 내년도 이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조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건설에서 유일하게 투자해도 됩니다라고 했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그 종목까지도 그 MDD를 7%로 정해가지고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이제 건설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딴 쪽에 오히려 바이오를 조금 더 사거나 아니면 이제 9월 10일 날 그 해리스 트럼프 TV 토론회가 있을 텐데 그때 해리스 쪽이 뭔가 포커스를 받는다. 라고 하면 해리스가 주장하는 게 이제 47개 주에 585개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런 쪽을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풍력 쪽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풍력 쪽은 뭐 여태까지 이제 고금리 때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글로벌 업체, 탑티어 업체들도 수주 잔고가 늘고 있어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느는데 이런 것들이 풀리면 당연히 투자 집행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나라 쪽에서도 이연되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해야지라고 하고 밀린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풍력 쪽에 다시 바람이 불 수 있는 이제 소요 단가 자체도 원자력이라든지 천연가스 대비 3배가 싸고 석탄 대비해서도 2배가 싸고 그래서 보통은 이쪽으로다가 발전량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8% 정도였는데 장기적으로는 한 30%까지 늘릴 계획이라 가지고 이쪽이 약간 빈집화돼 있어 가지고 조금 보셔도 되는 쪽이고 이 이후에 어제부터 해서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챙기는데 이쪽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뭔가 AI 소프트웨어 처음에 챗GPT 나오고 빵 떴다가 한없이 이제 망가졌었는데 그때는 숫자가 안 나오고 투자만 집행돼야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뭔가 비용 단에서는 금리가 싸지니까 조금 버틸만 하고 이제 결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타이밍은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마치 바이오 지금은 무르익었으니까 다들 바이오를 외치지만 옛날에 바이오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를 조금 선별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 시기로 보셔야 되시고 역시나 이제 TV 토론 9월 10일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대선 트레이드를 한번 하셔야 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 전달 뭐 간단하게 드리면 해리스가 되면 쏠림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정한 데 쏠림. 그리고 트럼프 바이든 예전에 이제 돌아가 보면 트럼프 바이든 또는 트럼프 이제 그 이전 힐러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트럼프 집권일 때는 뭔가 확산이 되는 이제 종목들. 왜냐하면 법인세 당연히 낮춰주고 그렇죠, 뭔가 그렇죠. 기업들을 풀어주니까 이제 뭔가 다 이렇게 되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 정책에 맞춰가지고 자금이 그냥 딱딱딱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그 플레이를 해보셔야 되신다. 그리고 9월 달에 그 KRX 코리아 이제 밸류업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발표를 하면서 4분기 때 관련된 ETF가 출시되는데 한 10개 정도 되는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나 할래 이러는데 그 중에 5개가 액티브형이에요. 이제 패시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뭔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지금 큰 변수들도 많이 챙겨야 되는 시장이지만 대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업도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하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9월에 봐야 될 게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서 8월 달에는 엔비디아. 이게 그냥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산 넘어 산입니다. 진짜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걸 봐야 되고 그만큼 또 새로운 주식들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특히나 지뢰밭도 많지만 반대로 선물도 많은데 네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택지를 많이 주면 그만큼 더 고르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와 같이 특정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돼 버리면은 그냥 이거 사 마라가 되니까 오히려 선택하기 편한데 요즘은 뭐 A 올랐다, B 올랐다가 C 올랐다가 사람을 너무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를 고르자니 꽝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또 이래버리니까 더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럴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춰라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단기 기회가 여기저기서 엄청나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한양행 한 방 먹으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빵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존 주도주라고 뭐 반도체 뭐 전문가인 것처럼 해서 기술 분석 다 하면서 딱 쌓아놨던 사람들은 빠지는데 나는 요걸로 확 먹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퐁당퐁당에 되어가지고 완전히 넉다운 당하는 경우가 지금 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 수익을 오히려 낮추고 다양하게 기회는 주는데 그거를 요렇게 넣어보는 색깔 다른 뭐 달걀을 요렇게 넣어보는 거지. 요거 팍 따라갔다가 부서지고 하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듯이 한쪽이 쭉 가면 선택 안 하면 그만이고 덜 다치고 어차피 이것만 가니까 이거 빠져도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베팅도 안 했을 거니까. 그리고 갔던 애들을 이익을 취하든 갔던 애가 부러지면 그냥 주도주 부러졌네 하고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쪽은 뭔가 되게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정작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되레 기대 수익은 낮추고 챙겨갈 거는 종목당 비중으로 말하면 뭐 한두 종목이면 50%, 100%가 되겠죠. 그렇게가 아니라 8%, 15%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10종목 중에 한 종목, 12종목 중에 한 종목 압축했다 조금 더 이제 개수를 늘려가지고 한 번 대신 사보는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되는 쪽으로 쫙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뽑아먹고 나오는 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돈이 기존보다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쫙 몰렸던 돈이 이제는 쫙 뿌려졌는데 이게 또 한쪽으로 뿌려진 게 아니라 사방팔방 뿌려지다 보니까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은데 그렇다고 얘가 기존 주도주처럼 오르느냐? 그건 또 아니니 눈높이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고르게 좀 담아보자. 오르더라도 체한다 이거 못 했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르게 그런 관점에서 9월 다가오는 일정을 봤을 때 크게 이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미국 토론회, 대선 토론회, 그 다음에 밸류업 또 프로그램 이후의 정책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뭐 바이오 내지는 뭐 AI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쪽이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지금 바이오를 제일 먼저 선별했을 때도 큰 종목부터 사라고 했듯이 AI 소프트웨어 정말 그냥 꿈만 머금은 애들이 99%거든요. 그 사이에서 시가총액이 적당히 나오고 또는 이익단은 그렇게는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원래 컨셉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저금리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감당 안 되던 게 좀 감당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기대되는 수익이 조금 파이가 뚜렷해 보인다,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접근해도 되지만 대신 첫 유동성 자체는 조금은 아까 전에 크기가 크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든 종목으로 말하면 더존 비지온이라든지 엠로라든지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기존에 4천억 이상 되는 시가총액대가 됐든 아니면 폴라리스 AI처럼 거래 대금 자체가 그냥 AI 소프트웨어가 뜰 때 빵빵빵 나온다거나 센즈랩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던 쪽이 나중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뭔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들어가는 그 테마성 종목들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왕왕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예 거래가 없든 꿈만 있는 종목들은 많이 그냥 빼시면 되세요. 그냥 시장이 선택해 주는 종목으로 먼저 세팅을 하자. TV 토론의 일정에 따라서 만약에 뭐 해리스가 치고 간다 하면은 또 해리스 관련 수혜주로서는 신재생 부분에서도 풍력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다른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수소 이쪽은 어떤가요? 괜찮고 지금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죠. 이쪽은 이렇게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늘 이제 이 부분을 저기 전기차 간에가 아니라 저 차 뭔데 사람 없이 움직여?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이 됐든 뭔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당장의 수급적인 변화는 항상 이제 신재생 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디를 우열을 두기보다는 뭐 저는 이제 풍력 쪽이 뭔가 글로벌 딴에서 이제 탑다운이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또 이익률도 2분기 실적 또 그로스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 유심히 보지만 뭐 2차 전지 아니면 태양광 뭐 원전 이런 쪽으로 사이사이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발생한다. 뭐 10월 달에도 로보택시 테슬라 발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충분히 이용을 하셔도 되는 수급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지지율은 해리스가 더 높은데 선거인단 수로 따지면 트럼프가 또 30석 이상 또 높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맞고 선침해보다는 나중에 이제 따라가시는 게 나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제 토론회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그렇게 높아진다면 어떤 주식을 보는 게 좋을까요? 트럼프는 항상 저번에 이제 한 꼭지를 다뤘다시피 뭐 크립토 대통령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상 자산이 됐든 뭐 그런 쪽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방위, 조선 이쪽이 아마 익절했던 자금들이 또다시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가 있을 거고 그거 플러스 전체적으로 이제 감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당시처럼 뭔가 확 그 이전 트럼프 집권 때처럼 종목들이 확산되는 쏠림이 일어나지 않고 확산되고 뭔가 소형주 쪽으로도 더 매기가 돌 수 있는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 좀 더 이제 확산되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해리스가 되면 국내에 더 유리하다라는 뭔가 자료도 있었는데 아예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일반
중위층 분들을 대상으로 너무 재정을 과하게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 국가 부채를 너무 끌어올린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선 트레이딩은 하되 이거를 너무 이렇게 됐으니까 3년을 끌고 가야지 아니면 초기 집권 1년, 2년 차까지 끌고 가야지 보다는 단기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대선 이전에 나오는 이 특정 인물의 후보군에 대한 트레이드 자금은 실제 당선될 때까지 강하다가 실제 당선된 이후로는 다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또 참고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의 또 대화가 거의 또 마무리 단계로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핵폭탄급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건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반도체 IT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다시금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계속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거의 한 1년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섹터군이었고, 이 섹터군에 있어서 AI로 뭐가 더 기존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뭐가 더 있어? 라고 하는 게 물음표인 상황에서 추세도 깨졌단 말이죠. 이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물음표인데 부장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때 아주 역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살살 이제 빌드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그 EPS 상승률도 뭐 전년 대비 138% 정도, 그리고 매출 증가율도 뭐 110% 이상. 그런데 뭐 280억 달러가 그 컨센서스인데 요거보다 얼마나 잘 나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들어보면 스트리트 컨센이죠. 이제 300억 달러를 넘어가야지 안전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그 GPM, 이제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7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 78% 정도가 돼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실적은 뭐 스트리트 컨센을 맞추든 안 맞추든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얘네들이 하는 이제 얘기가 중요하겠죠. 이게 뭔가 블랙웰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 쪽으로다가 지연이 되는 이슈가 있었었는데, 설계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든 아니면 딴 게 충원이 되면서 실적적으로 공백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버무려 주느냐, 그리고 AI의 성장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의 얘기가 중요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움직이느냐를 봐야 될 때, 뭐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 이제 주식 보유 보고서를 보면 한 M7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로 비중을 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섹터는 아이러니하게 27%가 IT. 여전히 IT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를 들고 있으면서 타이밍을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글로벌 단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 인 거고, 지금 여기에서 그 저희가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갈 곳이 많아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갈 곳이 많아졌는데 굳이 엔비디아, 굳이 IT, 굳이 반도체로 와야 되느냐를 뛰어넘어서 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여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네, 굉장히 세게 이제 봐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중요하고, 지금 이익 이제 조정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익 개선세가 유지가 될 때 이제 컨센서스 상향 하향 이제 조정이 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요 이익 조정 비율을 굉장히 상승 쪽으로 포커스를, IT 쪽에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이제 있는 거고, 이 가파른 상승이 한 번 꺾였다 뿐인데 이게 무너지느냐 마느냐, 정말 AI는 단기간에는 조금 희망이 없구나라고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이제 쏠릴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별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국내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묶은 다음에 소부장을 한두 종목 믹스를 하자. 소부장부터 플레이를, 소부장만 하지는 말자. 이런 주의였었고, 그 중심에 뭐 HBM도 있고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HBM을
선호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 요번에 FOMC에서 고용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이유가 팬데믹 이후에 부인난에 다다르자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면서 고용을 끌어올렸고, 정부에서도 정부 지출을 많이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AI 캐펙스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뭔가 고용이 선행 지표화 되는구나라는 뉘앙스로 줬기 때문에 고용을 키워드로 이제 향후 큰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HBM이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었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는 전방 수요에 따라서 핸드폰이 어떻게 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HBM. 그런데 얼마나 웨이퍼 소요량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HBM3 같은 경우에는 다이 크기도 DDR5 대비 2배가 큰데, 보통 이제 TSV 공정에 들어가고 패키징을 하다 보면 수율도 차이가 나잖아요. 수율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한 20% 정도 이렇게 미스가 나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웨이퍼 소요량은 HBM3가 DDR5 대비해가지고 3배 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럼 HBM4로 넘어가 보자 라고 하면 그때는 TSV 본딩 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다가 하면 수율 잡기는 더 힘들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IO 단자 개수는 2배로 1024개에서 2배로 2048개로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소요되는 양은 또 웨이퍼 소요량이 5배가 늘어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이제 이쪽 공급 물량이 대줘야 되니까 이쪽에는 캐펙스가 증가하고 이쪽에서는 삐리삐리하니까 요게 늘어나는 일반 디램이라든지 이쪽도 공급을 늘려가지고 뭔가 이쪽 산업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의 뭔가 매력적인 측면인 거죠. HBM은 밸류에이션 확장 쪽이고 엔비디아가 뚫어주는 상단을 여는 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은 HBM 쪽으로 하고, 전공 쪽에서도 단기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초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대형주 중에서 우량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구간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시고 세팅을 하시면 되시는데, 유의미한 지금 엔비디아 이후 실적 체크해봐야 된다, 발언 체크해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를 체크해봐야 되는, 주가가 상방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모연한 얘기인데, 먼 얘기인데, 미국은 또 신고가 랠리를 또 펼칠 수 있는 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포트 비중을 급격하게 조금 채워 넣어줘야 되는, 이제 그거를 아까 전에 바이오 좋고 배당 밸류어 아니면 대선 트레이딩도 좋지만 한 꼭지를 비워놨었죠. 저희는 주도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주도주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느냐, 미리 선취매가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하면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식으로. 네. 확실히 제가 좀 느끼는 게, 부장님께서는 확인했을 때 대응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측을 했을 때 내가 좀 물음표네 하면 좀 안 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부장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물음표를 띄는 와중에 돈이 그쪽으로 갔다면 이건 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느낌표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또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관점과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서 좀 이게 또 부장님만의 강점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우리가 돈을 버는 관점에서는 또 필요한 생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최근 또 단기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이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일단은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또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밑으로 터지는 게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대전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는 예언가다.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예언가다. 이거 침 채우고 엄청 빠그러질 것 같아. 리스크를 만약에 예상을 했어요, 본인이. 당연히 대비가 돼 있겠죠. 당연히 피해 있겠죠. 실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즉시 피해야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했으면 피해 있었을 테고, 예상을 못한 게 터졌네? 그런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즉각 피해야 되는 거고, 이때 그냥 약간 비유로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한테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사고의 원인 분석하는 데에 한 80% 쓰고 이렇게 됐을 때에 향후에 이제 우리의 생존율 이런 거를 나머지 시간에 할애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지금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생존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솔루션을 습득해야 되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염두를 해 주셔야 되시고, 제가 수치적으로도 뽑아왔고요.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행동 강령 4가지씩 요렇게 나눠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수치적으로는 환율이 흔들거릴 때에 $N 같은 경우에 140 기준,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 4.5% 이상 미국 실업률이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논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팡팡팡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고, 사실은 지수도 세부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제 디테일하기 때문에 조금, 저번에는 820.14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렸지만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주가가 급락이 왔을 때 반드시, 급락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 4가지를 챙겨왔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매매적으로 빠질 때에 스탑 관리 미리 하셔야 되시고, 오를 때에 MDD 관리 익절을 하셔야 되시는 거지 무작정 보유하시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나는 50%를 먹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10% 떴다가 다시 10%가 망가질 수 있는데, 50% 벌다가 10% 떴다가 10%가 망가질 때 MDD를 7%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10%에서 마이너스 7%가 되는 총 합산으로는 5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추세 매매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추세가 안 꺾였네, 또 꺾였는데도 단기 추세 꺾인 거지 장기 추세 안 꺾였네 하다 보면 50% 벌던 게 20%만 끝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순환도 못하고 이 종목만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꼬이기 때문에 MDD 관리, 그리고 미리 매수 매도를 계획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미리 이 부분은 장기 투자다, 단기 투자다, 아니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으로 이제 세팅을 뭐 섹터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계획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오늘 뭐가 오르네, 바이오 좋은데 이거 그냥 살래요가 아니라 얼마 정도의 비중을 왜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유를 그냥 막연하게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자가 나 2년간 이 종목 안 팔래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것보다는 하루하루 시장 대비라든지, 하루하루 너무했네요. 이게 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라든지 자기가 봐왔던 그림과 일치해 나갈 때에 매일매일을 보유한다라는 의식적 결정을 내리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보유에 모두 의식적인 결정과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스탑 관리, MDD 관리, 의식적인 결정, 매수 매도 보유 결정, 그 다음이 마지막 4번째가 손익비 눈뜨기. 지금 손실 대비 리스크 대비 수익이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지. 제가 지수가 8월 5일날 급락이 나오고 4거래일 정도 지나고 나서 2600 정도의 위치였을 때 방송에서 한 말이, 지금은 손익비가 안 나옵니다. 일치합니다. 빠지면 2480까지 빠지고, 오르면 2700까지 오르고, 더 많이 빠지면 2400까지 빠지고, 더 많이 오르면 2750까지 오르는데, 리스크 대비 수익이 거의 똔똔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담았으면 좋았던 종목도 있겠지만 안 담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4가지. 너무 이거는 뻔한 얘기지만 찔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종목 이제 믿기, 종목 무작정 믿기. 이제 요 부분은 먹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나는 종목은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우열을 이제 해야 됩니다. 계속
어느 게 이게 진짜로 계속 지속적인 우위인가 보유를 하고 있을 때도 의식적인 결정을 보유로 내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판단 근거들을 즉각적으로 조금 업데이트를 하셔라. 그래서 안 하셔야 되는 게 종목을 믿는 거. 두 번째가 전문가 믿는 거. 전문가 말.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말 믿는 거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 뭐든. 그리고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믿기. 포트폴리오 짜두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뭐 이렇게 방어적인 거, 공격적인 거, 현금 두고 전부 다 실적 나오는 거 두고 탄탄하고 경기 전망 좋고 이러면 수익 나야 되는데 안 나올 때도 많고 삐그덩 거리거든요. 이럴 때에 아까 전에 실행해야 되는 4가지를 기준으로 이거를 돌이켜보면 다 실행했었으면 포트폴리오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안 되고 마지막 4번째가 가만히 있기.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등한시하지 마라 제발 짜놓고 등한시하지 마라 의식적인 결정도 있지만 등한시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풀어보면 한가롭게 한가롭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소홀하게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욱이 아니라 울컥하네요.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이제 겪고 갈 단계인 것 같아요. 치열하게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고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내 돈과 고객 돈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셔야 되십니다. 네. 처음이에요, 부장님. 울컥하네. 갑자기 울컥하네. 촬영 중에 눈물을 보인. 이 울컥 내용도 아닌데. 네, 근데 오, 제가 또 부장님의 스토리를 또 아는 입장에서 왜 울컥하셨는지 알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또 진심이시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크게 3가지 요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예측. 내가 얼마나 이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가는가. 그 다음이 대응. 내가 시나리오를 잡고 들어간 대로 오케이 잘 됐으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틀렸다면 이걸 또 수정해서 가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이 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심리적 안정. 근데 제가 봤을 때 초보분들은 애초에 예측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전략을 아예 잡지 않고 들어가시는. 근데 중수는 예측은 하는데 대응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을 때 대응은 되지만 틀렸을 때 대응이 안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손실이 너무 아픈 거야 나한테. 그래서 외면하는 거죠. 또는 내가 틀릴 리 있을까? 왜냐하면 또 주식이라는 게 몇 번 맞다 보면 내 스스로가 신격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대응하지 못했을 때 타격이 엄청 크게 입게 되는 게 이제 중수분들의 특징인 것 같고 고수는 그 또한 인정해버리는 게 고수인 것 같아요. 즉각적인 대응, 네, 이성적인 판단.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이게 내가 오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반적인 시장 전략, 뭐 종목군, 포트폴리오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저희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또 터질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더 진심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이 끝까지 본 시점에서는 이 3가지 요인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9월 한 달간 투자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갈 것이냐. 만약에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보다 또 중요한 건 내가 좀 평온한 심리, 여유를 좀 가진 상황에서 주식 투자에 좀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저로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좀 마음 추스리시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내용은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성실히 이제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을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 이렇게 체급 차이, 운동처럼 뭐 체급 차이가 나든 아니면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100m 달리기, 장거리 선수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프로와 아마추어, 초심자와 뭐 고수 아니면 금액이 엄청 큰 사람과 아닌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올림픽 선수처럼 감독, 코치진, 뭐 영양사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성심껏 도와드리고 성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준 부장님과 오늘 함께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또 소중한 분석,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장님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닿길 바라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들 건강하시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